전장의 지배자. 추리야 보험 사기꾼. 광시 인체 모형. 마이크 포도만. 코털에 낀 코딱지. 이 리뷰는 스포일러를 아주 잔뜩 매우 몹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영화를 보신 분들만 이 리뷰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보며 좋았던 점, 나빴던 점을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짚고 싶은 부분은 이 영화의 오역입니다. 개그를 못 살리는 건 둘째치고 영화의 톤이 다르게 느껴질 정도로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영화관을 나서며 의미를 잘못 받아들인 관객들의 푸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으며, 이 오역의 상태는 차라리 파파고를 깔아서 실시간 번역으로 듣는 걸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쿠키 영상의 오역 같은 경우는 100번 양보하면 이해 가능합니다. 어머니와 음란한 일도 서슴치 않을 이런 파렴치한 녀석, 이란 뜻을 함축하고 있는 이 근본 없는 단어는 이 배우가 작품을 넘나들며 내뱉는 유행어 같은 대사기 때문에 사무엘 L. 잭슨 같은 듣보잡 배우를 잘 모르신다면 실제로 대사는 마더까지밖에 안 들렸으니 어머니 하는 효심에 눈을 뜬 번역으로 바뀐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번역가가 꼭 듣보잡 배우의 유행어까지 알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번역까지 틀렸습니다. 심지어 영화의 메시지와 곡선을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대사들을 말이죠. 현재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만 소개하자면, 캡틴이 비전을 구하며 We don't trade lives 라는 대사를 합니다. 직역을 해도 우린 목숨을 교환하지 않아 라는 뜻이고, 이는 인구과 포화를 대량 학살을 통해 구제하는 타노스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캡틴의 신념이 드러나는 대사죠. 근데 이걸 우리가 남이가 는 투의 대사로 바꿔버렸습니다. 후에 비전이 이 대사를 캡틴에게 되돌려주며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구간 역시 같은 식으로 오역이 되며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고 꼬집기 어려운 사상의 대립이 끈끈한 동료애를 강조하는 원피스가 되었습니다. 또한 타임스톤을 넘겨주며 토니를 살리는 선택을 한 닥터에게 토니가 왜 그랬냐고 따지자 닥터는 We're in the end game now 라는 대사를 하는데, 이건 이제야 최종 국면에 들어섰다, 마지막 한 수를 두었다는 뜻으로 타임스톤을 넘겨주는 것 자체가 닥터 스트레인지의 계획 중 일부라는 뜻인데, 이걸 가망이 없다는 식의 쥐지치는 대사로 오역해버렸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 장면만 봐도 닥터 스트레인지가 얼마나 포기를 모르는 남자인지 알 수 있지 않나요? 아니 그냥 이번 편 내에서만 봐도 승리하는 미래를 찾기 위해 1400만 가지의 미래를 탐색하고 타임스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톤이나 피터의 목숨도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캐릭터를 스타로드의 삽질에 모든 걸 포기한 듯한 대사로 오역해버리며 닥터는 둘째치고 스타로드의 이미지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려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사례는 대표적인 논란거리일 뿐이고 노웨어 서메어 같은 언어 개그도 번역이 안 됐고, 타노스는 지식의 저주 드립을 치며 토니와 중2병 교감을 시도하는 오역도 있으며, 등장인물 말투의 뉘앙스를 살리는 전체적인 번역의 질은 당연히 엉망진창입니다. 이쯤 오면 이 번역가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다는 평가부터 의구심이 들 정도죠. 물론 일본의 귀여움은 하시모토 칸나가 맡고 있고, 한국의 귀여움은 하시모토 콱마가 맡고 있듯이 같은 말이 다르게 통용되는 문화권별 차이점은 분명 존재하고, 이를 메우기 위한 의역 역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원뜻과도 상관없고 뉘앙스 전달마저 반대로 하는 이런 번역을 국내 스크린 88%를 점유하고 천만 관객 돌파는 당연시 되는 분위기인 어벤져스 3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심지어 인피니티 워를 번역한 이분의 실수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MCU 작품에서만도 굉장히 자주 오역으로 만나 뵙게 되는데, 좀 냉정한 말이지만 일 못하면 교체되는 게 기본 아닌가요?
업계에서 10년 넘게 몸담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발번역 퀄리티로 작업하시는 분의 밥벌이를 위해 관람객의 티켓값과 영화 감상을 망치는 건 괜찮은 일인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역에 대한 푸념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영화의 강점과 단점을 나누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화의 가장 큰 강점은 마블이라는 이름의 역사입니다. 흔히 해외 작품을 보다 보면 언어권의 문제로 인해서 작품의 온전한 재미를 누리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Thor, son of Odin. Sasa, son of a bitch.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깔리는 농담의 비중이 높아서 그런데 영화 토르 라그나로크나 소설 레모니 스니켓의 위험한 대결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반면 어벤져스 3에서 재밌는 점은 마블 영화를 꾸준히 관람했다는 전제하에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며 스치듯 던지는 농담의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이 미묘한 뉘앙스를 캐치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전편들에 등장했던 소품이나 인물들이 재등장하는 장면도 반복하게 되고요. 10년의 세월을 거치며 마블 영화의 세계관 자체가 하나의 문화가 된 겁니다. 제작진이 세계관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관객 또한 충성도로 대답하기에 이런 영화가 탄생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생기는 공감대가 꼽히는 풍경은 영화사에 남을 만한 흐뭇한 광경입니다. 특히나 어벤져스 3편과 비슷한 제작비로 만들었음에도 유행에 편승하려는 어줍잖은 시도로 팬들마저 좌절시킨 어떤 영화와 비교해보면 더더욱 그랬죠. No good wisdom allowed to me of the person. 또한 역시 루소 형제라는 말이 나올 만큼 액션의 분량만 많은 게 아니라 퀄리티 역시 뛰어납니다. 아쉽게도 윈터 솔저에서의 나이프전이나 11호에서 봤던 아크로바틱한 블랙팬서 같이 우아한 컴뱃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스케일이 이런 아쉬움을 충분히 달래줍니다. 블리딩 엣지 슈트나 공간이동 마법을 살린 전투도 좋았지만 핵심 소재인 인피니티 건틀렛의 연출이 돋보였는데요. 특히나 타노스가 주목을 움켜쥐자 배경의 달이 움찔한 뒤에 발동되는 메테오 펀치는 간지 폭풍에 압도될 정도였습니다. 또한 이번 작의 메인 빌런인 타노스는 매력적입니다. 어벤져스2의 경우 울트론의 매력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유아적인 정신 상태는 둘째치고 작중 실질적으로 한 거라곤 비브라늄 밀매랑 서울서 깽판 좀 친 뒤에 기관총으로 퀵실버 죽인 게 다니까요. 아무래도 위압감 면에서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비전, 막시모프 남매, 헐크버스터, 호크아이의 가족까지 등장하면서 울트론이 등장할 시간이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다수의 개체가 의식을 공유한다는 점은 역으로 단일 개체의 포스가 없게 만들었고 비전의 랜섬웨어에 너무 허망하게 능력이 봉인되고 말빨 딸리니까 발끈하다 죽는 최후는 애잔하기까지 했습니다. I was born yesterday. 굳이 이런 초딩을 위해서 어벤져스가 다 모일 필요가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시시한 빌런이었죠. 결과적으로 여러 캐릭터들이 등장할 계기가 되고 11호에 포석을 깔았다는 점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역할은 잘 해냈네요. 반면 타노스는 2시간 40분이란 러닝타임이 촉박할 정도로 빠르게 전개되는 와중에도 짧게나마 행동 원리를 설명하고 감정 묘사까지 잡아주면서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음이 표현된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걸 이루고 허망해하는 모습이야말로 그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동기의 묘사가 너도 무슨 얘긴지 알지? 라는 식으로 이미지에 기대는 경향이 크지만 전개가 워낙 빨라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입체적인 설정이 부여된 것만 해도 장족의 발전이니까요. 그리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바쁘게 진행되는 영화고 당연히 히어로들도 주목받을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 로다주의 존재감은 스크린을 가득 메웁니다. 물론 실질적인 주인공 대우를 맡긴 합니다만 토니 스타크는 MCU 10년간 가장 많이 등장했고 그만큼 이미지가 소비된 캐릭터임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건 입체적인 내면을 표현하는 그의 연기력 덕이겠죠. 하지만 저도 압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를 싫어하실 거란 걸. 하지만 개인적으로 느꼈던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 뒤에는 단점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고 영화를 좋게 보셨다면 지금 뒤로 가시길 권장드립니다. 제가 아쉽게 본 부분 때문에 재밌게 보신 여러분의 기분이 상하는 건 저도 원하지 않고 여러분도 그러실 테니까요.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뒤로 가지 않으신 여러분을 위한 단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점은 파워 밸런스입니다.
마블의 팀원 무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인데 스케일이 확장된 만큼 더 이런 문제가 돋보입니다. 다른 애들은 순식간에 날려버려 놓고 굳이 타노스가 캡틴과 쌀보리 게임을 진행하며 단독샷 받을 시간을 챙겨주는 순간처럼 밸런스가 망가지는 순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연출 사이사이 세밀한 설정과 다양한 활약이라도 충실했다면 팀원 무비의 전형적인 장면으로서 넘어가겠지만 분명 와칸다의 기술력은 우주급 전투에 앞서 밸런스를 조절해줄 중요한 열쇠였고 이를 위해 단독 영화에서 무한단물급 연출로 오버 테크놀로지를 내내 강조했음에도 버키와 캡틴 외엔 딱히 비브라늄 장비가 지급되지도 않았으며 와칸다의 전투원들 역시 여전히 창과 방패만을 고집합니다. 오히려 총이 미개하다고 비웃던 이런 와칸다군보다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는 건 워머신의 네이팜입니다. 그렇다고 캡틴과 버키의 비브라늄 장비가 뚜렷한 개성을 띠는가 하면 특수기능 묘사도 없고 특별히 방어력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캡틴은 프리스비가 불가능해지면서 더욱 전투 묘사가 밋밋해졌고 버키는 혼자 존윅을 찍습니다. 여기에 버키보다 근접전 능력이 떨어지는 블랙 위도우가 6탄전을 고집할수록 더욱 그림은 이상해지고 블랙팬서 본인마저 와칸다 포에버 한번 외쳐주는 게 활약의 전부입니다. 단독 영화에서 오버 테크놀로지 전투를 보여주지 않은 게 인피니티 워에서 추진력을 넣기 위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편조차 뚜렷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여기에 토르와 맞먹는 어벤져스의 전력인 헐크와 비전은 편리할 정도로 작중 내내 능력을 봉인당하는데 사춘기 소녀 감성의 헐크는 둘째치고 아무리 무방비 상태였다지만 베이스가 비브라늄인 비전의 배대지를 뚫고 능력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처를 입힌 무기가 캡틴과 싸울 땐 그냥 쇳덩이입니다. 옆 동네에선 이상은 방탄이라던데 비브라늄도 캡틴이 있으면 방어력이 올라가나 봅니다. 이런 설정 외에 전개 역시 아쉽습니다. 방어막의 한 곳만 열 수 있고 방진을 짤 수 있는 훈련된 군대도 있는 상황에서 방어막과 먼 거리에 군대를 배치하고 굳이 뛰어가다 방어막을 개방해서 개싸움을 유도하는 장면이나 가모라와 어머니를 걸고 약속까지 하고 그녀가 잡힌 상황에서 방아쇠까지 당겼던 스타로드가 타노스에게 수정 펀치를 날려대는 장면은 이해는 가지만 치밀한 전개는 아니었습니다. 스타로드의 이야기가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로키, 가모라, 스타로드, 완다 4명이 모두 사랑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타노스와 대비시켜 인간미를 돋보이게 하려는 배치라고 하더라도 복선이지만 닥터가 토니를 살리기 위해 스톤을 건네는 장면까지 더해지면 총 5번이나 관객은 같은 방식으로 갈등이 진행되는 걸 지켜봐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갈등을 연출하니 지루하고 주인공 측이 답답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자기적인 느낌까지 주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자기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는 니다벨리르입니다. 외소증이 있는 피터 딩클리지가 난쟁이의 왕으로 등장하며 CG 덕분에 거인으로 묘사되는 건 굉장히 위트 있는 설정이었습니다만 그 외에는 너무 데우스 엑스 마키나 격의 존재로 그려집니다. 일말의 복선도 없이 등장한 곳이 신급 병기를 만들 수 있는 공방이었고 마침 여기는 우연하게도 토르가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타노스는 여기서 인피니티 건틀렛을 만들고 가장 핵심 인물인 에이트리만 남겨놓고 갑니다. 평소 방식대로인 절반이 아니라 한 명만 살려놓은 점도 특이한데 자신을 위협할 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목적이라면 핵심 제작자만 살려놓은 것도 웃기는 일이고 AS를 받을 목적이라면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한 게 이상해집니다. 훼손시킨 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바로 작업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예열하는 과정이 번거롭지 켠뒤엔 냉장고에 남은 거 가지고 요리하듯 뚝딱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탄생한 스톤브레이커는 바이프로스트도 쉽게 열고 인피니티 건틀렛보다 강하게 묘사됩니다. 각성한 토르의 능력을 수십 배 증폭하는 무기라면 강한 건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 건틀렛은 공격력만 강해서 무서운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기능이 핵심인 장비로 우직하게 빔으로 힘겨루기 끝에 가슴까지 꿰뚫리고 목을 쳤어야지라는 대사로 이어질 만한 위기인지는 의문스럽죠. 이 장면은 작중 빌런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장면임에도 맥이 빠질 정도입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솟아난 무기가 극적인 활약을 하는 데 반해 이번 전쟁의 핵심 요소로 기대했던 닥터의 타임스톤은 미래를 보기 전인 초반부터 활약이 없어서 시간 대감기를 타노스가 극복하는 전개를 짜기 힘들어서 그냥 헐크나 비전처럼 편리하게 봉인해버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사적으로 백성이 곧 아스가르드다 라고 훈훈하게 끝났던 토르 3편에 비해 백성 중 절반만 살해당했다고 대사는 나오는데 토르는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시간을 더 늘려가며 추가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미 2시간 40분은 충분히 긴 시간이죠.
다만 10년의 역사가 모였다는 대대적인 마케팅에 비하면 영화의 개그 장면의 분량이 적지 않은데 이런 주요한 설정들이 곁가지처럼 넘어가는 게 많다는 건 팬으로서 어쩔 수 없이 아쉬운가 봅니다. 이런 요소들을 다 합쳐서 보다 보면 이렇게 설거운 설정, 고구마 전개, 진행만을 위한 연출들이 군데군데 눈에 띄며 어벤져스 가오갤팀이 정말 사력을 다했음에도 그보다 강력한 타노스에게 패배하는 졌지만 잘 싸웠다는 그림보다 트롤링 덕분에 승급에 실패한 랭겜을 보는 듯한 찝찝함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부분은 엔딩에서 죽는 인물들의 조합이었는데 이미 스파이더맨2, 닥터 스트레인지2, 가오갤3가 확정되어 있고 블랙팬서2도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정확히 앞날이 보장된 캐릭터들만 골라서 죽이고 올드 어벤져스 멤버들만 모두 살아남는 전개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올드 멤버들이 MCU를 이끌어온 주역들이고 이들의 은퇴에는 아름다운 퇴장이 필요하겠지만 영화를 보기 전부터 이미 어벤져스 4편이 로건이 될 거란 인상을 강하게 줘버리는 거죠. 이를 위해 3편에서도 이미 많은 캐릭터들이 병풍화되었는데 올드 멤버들을 위한 헌사가 될 4편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 거고요. 동시에 사망한 인물들은 단독 영화에 나오기 위해서라도 멀티 유니버스의 시작점으로 예고된 앤트맨 2편에서 평행세계를 통해 100% 부활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극적인 엔딩은 키 영상을 기다리는 스탬롤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김이 셀 정도였습니다. 총평으로 마무리하죠. 케빈 파이기라는 확고한 사령탑을 중심으로 감독과 배우의 가능성을 보고 선별하는 방식은 합리적인 제작비로 꾸준한 퀄리티의 작품을 다수 공급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는 10년이란 세월 동안 영화 역사상 가장 성공한 프랜차이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작품을 계속 내놓는 것 외에도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는 사실도 눈에 띕니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단면적인 빌런이 최근작일수록 입체적인 면모가 돋보이며 어벤져스 2편의 경우 토르의 환상처럼 떡밥만 던지거나 크와이와 함께하는 귀농처럼 맥을 끊는 시퀀스들이 비판받은 데 반해 3편은 더 다양한 시점에서 전개되지만 오히려 안정감은 늘었습니다. 시리즈가 이어질수록 퀄리티가 하락하기 쉽다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발전한다는 건 대단한 강점입니다. 하지만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파워 밸런스를 다루는 방식이 아직 깔끔하지 못한 점, 몇몇의 장면은 결국 진행을 위해 개연성이 희생되는 등 아직은 남겨진 숙제도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마블 영화를 대표하는 수식어인 현실적인 히어로 무비란 말에서 현실적인과 히어로 무비 어느 쪽에 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등장인물이 많을수록 전개가 치밀하기 어려운 건 당연하고 예산과 시간의 한계가 있는 영화의 제작 여건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래봐야 히어로 무비고 어차피 영화인데 굳이 따지지 말고 재밌게나 보자는 생각이 들면서도 언젠가 다크나이트를 뛰어넘는 작품을 목격하게 되고 그게 마블 특유의 꾸준한 작품들로 이어지는 행복한 순간을 기대하는 욕심이 고개를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덕후의 천성인가 봅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튜나였습니다.